자, 2교시 수업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1교시에는 그 성격의 특성이라든가 성격의 이론에 관련된 것들 좀 살펴봤죠? 특성 이론과 과정 이론을 보고 특성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유형론, 특질론, 그 다음에 유형론은 체행론과 체경론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과정 이론인데 과정 이론의 대표적인 건 전신 분석 이론이에요. 이 전신 분석 이론은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을 보게 되면 이 학자들의 특징은 그 의식이라든가 어떤 잠재 의식, 무의식이 되게 중요시 여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로는 이렇게 융이라든가 프로이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다음에 이제 아들러, 다음에 호르나이 이렇게 들어보실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융이라든가 프로이드, 이 프로이드와 융은 소위 이제 그 정신 분석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거다고 할 수 있겠고, 거기서 이제 프로이드는 무의식과 성욕을 상당히 강조한 반면에 호르나이 같은 경우는 사회 문화 환경도 상당히 강조를 했다. 그 생물학적인 측면을 좀 프로이드 쪽이 좀 더 강조를 했다라면 이제 신정신 분석이라 해서 프로이드의 정신 이론을 살짝 비판을 하면서 사회 문화 환경, 그 다음에 융은 집단 무의식, 단 개인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도 또한 강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 있었다. 자,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 자, 프로이드는 성격이 원초와 자아, 초자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서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동기다. 그 무의식적인 동기인데 이 무의식적인 동기는 어떤 성욕이라든가 공격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무의식적인 동기와 아까 그 성격의 체계에서는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무의식과 의식이 서로 충돌을 해요. 서로 충돌을 하면서 싸우죠. 근데 갈등이 일으키죠. 이 갈등, 소위 얘기해서 무의식과 의식의 서로의 힘들이 갈등을 느끼면서 뭐가 된다? 성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의 가장 되게 핵심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무의식과 의식 간의 힘의 갈등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되는 거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힘에서 의식이 둘이 싸우는데 무의식이 이긴다. 무의식이 훨씬 세다. 그럼 원초에 가까운 거죠. 원초에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무의식과 의식이 거의 힘이 균등하다. 이건 그러면 자아에 가까운 거죠. 그러나 무의식과 의식인데 의식이 훨씬 더 세다. 초자, 슈퍼에고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의식이 훨씬 더 강하다. 의식보다. 그러면은 원초화예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크게 세 가지의 분류로 나눠 놓는 것이 이 프로이드의 전신 분석 이론의 그 성격 구조다. 그 성격을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세한 힘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의식과 의식이 우세한 힘이 지배할 때 정신 세계를 지배를 한다. 그래서 그 지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원초와는 특징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무의식이 지배를 한 거예요. 정신세계를. 나의 정신세계를 무의식이 지배하니까는 쾌락 원리가 훨씬 지배가 됐다. 그래서 본능적이고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감정이나 정서를 형성시키는 이런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하면서 나의 성격을 갖다가 형성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이건 기본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소위 얘기해서 성적인 그러니까 아까 성욕과 공격성이 이제 센 거죠. 무의식적인 동기가 뭐죠? 성욕과 공격성이라 그랬잖아요. 그걸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욕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이 상당히 본능적인 에너지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일명 리비도인데 이 리비도를 이용한 광고도 있다. 다시 한번 그 사례는 제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원초하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면 되겠다.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뭐냐? 자아죠, 자아. 이 자아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아는 무의식과 의식이 서로 힘이 균등 있다. 서로 좀 약간의 서로가 서로를 견지하는 서로 힘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서로 상당히 견지하는 그게 뭐냐? 이것이 바로 그러면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 그래서 외부 세계와 이렇게 갈등을 빚지만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의식은 그걸 알거든요. 외부 세계가 존재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외부 세계가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외부 세계에 맞게 행동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 자아를 갖다가 본능을 갖다가 원초를 갖다가 무의식을 갖다가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있다가 현실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걸 에고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잠깐만요. 그래서 에고다.
그래서 자아는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현실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초자, 슈퍼에고죠. 슈퍼에고는 양심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원초와는 쾌락이 원리가 지배가 되고, 자아는 현실, 초자는 어떤 양심, 도덕 이런 게 좀 강한 거죠. 그래서 의식이 훨씬 센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인 그 측면, 그래서 규범, 윤리적이고 도덕주의 원리 이런 걸 더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능적인 욕구 충족을 완전히 제한을 시켜버려요. 근데 이걸 그럼 언제 배우느냐? 이 초자는 언제 배우느냐? 서서히 배우기 시작하는 부모님의 보상, 부모님의 벌, 특히나 언제 아이가 둘째, 그러니까 동생이 생기면서 그거를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속에서 벌을 받는 거. 그동안에 나 혼자 했을 때는 벌을 받는 일이 거의 없었다가 동생이 생기면서 벌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되면서 그걸 갖다가 보면서 내가 해야 되는 수 없는 일도 있구나. 내가 이럴 땐 저럴 땐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서서히 익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하튼 이 아이디에 있어서 성격을 형성하는 거는 소위 얘기해서 무의식과 의식의 서로 힘의 갈등으로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초화로 이렇게 나왔다가 성격이 원초화, 쾌락을 무의식적이 훨씬 더 강하니까 그래서 쾌락주의는 원초화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원초화에서 에고와 슈퍼에고로 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러니까 이드가 뭐냐면은 이드가 뭐다? 원초자라는 거예요. 원초자. 에고는 현실을 나타내는 에고. 그다음에 슈퍼에고. 이거는 이제 초자. 어떤 양심, 윤리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성격 요소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소수의 이드 원초자는 충동 기능이 있고 에고는 약간의 중재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슈퍼 에고는 통제 기능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이 관광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이 소위 얘기해서 이드 원초자가 좀 발달된 건 식도락 여행이라든가 음주 이런 여행들을 좀 즐기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고가 되게 되면 사회적인 참여 어떤 지위 이런 걸 나타낸다고 보시죠. 슈퍼 에고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문화적인 여행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슈퍼 에고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난 여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갈등은 성격이 형성되는 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여러분 책자에는 없지만 이런 성격이 이제 어릴 때 만들어지는데 이 어릴 때 이제 그 만들어지는 그 단계별로 구간기, 학문기, 남근기, 잠재기, 성인기 에서 5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단계가 요 단계를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책자에는 없는데 이 써드리는 이유가 이런 그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을 갖다가 비판하는 호르나이의 신정신 분석 이론도 이 프로이드의 그 생물학적인 것을 너무 강조한 것을 갖다가 비판을 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린 시절에 성격이 형성된다. 어떤 리비도, 아까 리비도가 모르겠어요. 본능적인 에너지라는데 성적인 충동이 어떤 본능적인 에너지라고 그랬죠. 여기 집중부에 딱 이렇게 분리를 해놓는 프로이드가 분류했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커지면서 요 단계를 소위 해서 남근기까지 지나고 되면서 사회 문화와 어떤 그 사회적 환경의 역할이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신정신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가 구강기인데 이 구강기는 이제 태어나서 한 1년 정도 된 사이 이 원초와 이등 이제 무의식이 상당히 강한 쾌락이 충동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가 고착이 되면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고착이 되면 식도락 여행이라든가 음주 논쟁 아까 그거 말씀드렸던 정리해드렸던 이런 여행들로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문기 때 이제 2단계가 되는 거죠. 이 2단계가 되면서부터는 약간의 그 조절 현실과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때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갖다가 그 제때 만약에 그 뭐라 그러죠? 기저귀라고 해야 되나? 기저귀를 갖다가 바로바로 그 큰 거를 볼 일을 봤을 때, 혹은 작은 거 볼 일을 봤을 때 바로바로 막 갈아주는 막 이런 것에 좀 더 강한 그쪽으로 좀 더 치우치게 되면 상당히 아이가 결벽증에 걸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이론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로이드의 이론이다. 그렇지만 잘 안 갈아주고 어떤 그 질퍽질퍽한 상태에서 좀 이렇게 놔둔다. 이런 어떤 방랑이나 수집이나 상당히 무질서 혼란적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기 어느 한쪽에 너무 고착이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방금 얘기한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근기가 되면 소위 얘기해서 아이들이 그 성기나 이런 걸 가지고 놀고 막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3세 때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동생이라든가 나타나면서 사회적인 재질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요때는 초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양심의 원리나 이상이나 도덕을 이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요때는 어느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게 되면 그 뭐라 그러죠? 어떤 그 이상이나 도덕을 하게 되면 자기가 모험이라든가 탐험 이런 여행들이 좀 더 가까워지지만은 그렇지 않게 되고 반대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그 도박이라든가 노출이 심한 어떤 과시 이런 쪽으로 또 빠질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실 때 거기에 따른 고착화된 어떤 행동에 너무 그 고착화돼 버리게 되면 잠재적으로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으로서 이제 잠재기 성인기 그래서 5단계로 심리가 성적을 중심으로 어떤 리비도 아까 성적인 본능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 중심 에너지로 에 따라서 1단계는 입이라는 거예요. 그 리비도 집중 부위가 입이기 때문에 구강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이들이 빠는 걸 되게 좋아한다. 빨면서 어떤 쾌락을 느낀다라는 거죠. 학문기 때는 뭐다? 그 리비도 집중 부위가 학문 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설의 어떤 기쁨을 느끼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남극기 때는 그 집중 부위가 저쪽으로 이제 달라진다. 성기 쪽으로 달라진다라고 보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성격들이 형성이 되는데 또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격이 형성될 때 이드라든가 원초자라든가 에고, 슈퍼에고들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가 서로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우리가 상황 속에서도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드라든가 속에서 원초자하고 슈퍼에고가 충돌을 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갈등을 갖다가 일어나면 갈등을 우리가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방어 기제가 나타나요.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쪽을 억압을 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이제 잘못하게 되면 심해지면 기억상실증까지 넘어가요. 두 개가 부딪혔을 때. 그리고 아예 하나는 부정을 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다. 아예 팩트를 부정해버린다. 그런 일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돼버린다.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합리화시키는 게가 있죠. like dislike라든가 스위트 레몬이라든가 슈퍼 그레이프 그 소 그레이프라든가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like dislike는 내가 좋아하지만 안 좋아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이가 생일 잔치 간다 그렇게 좋아하다가 갑자기 생일날이 토요일날이 됐는데 애가 생일 잔치 안 간 거예요. 그랬더니 너 왜 안 갔니? 그랬더니 사실은 초대를 못 받아서 못 간 거지만 뭐라고 한다? 예. 나 그런 게 이렇게 번잡한 거 이런 거 나 싫어. 응? 그런 거 원래 나 싫어하잖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스위트 레몬은 뭐다? 네, 스위트 레몬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자기 합리화인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걸 내가 해야 될 때 그 레몬은 달콤하다.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즉 내가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할 거니까 그래 맛있을 거야 달콤할 거야 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킨다는 거고요. 소그레이프는 현상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거 이솝이와 이야기 같은데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가 할 수 없을 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할 때 포기하는 그 이유를 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우가 지나가다가 포도나무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갈증을 느껴서 저 포도를 따먹으면서 갈증을 좀 해소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노력했지만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제가 포도를 따지를 못해요. 여우가 이랬을 때 여우가 돌아서면서 하는 말 저 포도 되게 싫을 거야. 맛이 없을 거야. 그래서 이러고선 돌아서는 그런 장면이죠. 이런 것들이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드나 슈퍼에고가 충돌이 났을 때 갈등이 유발이 되고 그래서 갈등의 유발에 따라서는 감소를 갖다가 그 갈등을 갖다가 감소하는 노력으로서 우리가 이런 그 방어 기제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과 부정학의 합리화 이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방금 얘기한 그 정신 분석 이론에서 프로이드의 그 리비도를 강조하는 그 광고들이 되게 많아요. 다 리비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초자에서 가지고 있는 성적인 본능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성적인 본능, 본능적인 성적을 갖고 있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리비도를 강조하는 그 광고들이 되게 많다. 우리가 이제 가끔은 보면 너무나 여성을 갖다가 성상품 하지 않았냐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들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보게 되면 여성 4인조 걸그룹의 리더 가연이가 얘기한 벌집 삼겹살 누드 광고죠. 진짜 완전히 누군 속이 궁금하시죠? 직접 드셔보세요. 상당히 자극적이죠. 성적인 자극인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리비도를 자극한 강조를 하는 광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만 있는 건 이런 건 아니죠. 특히 그 4년 내내 기억률 1위 광고가 이거죠. 옵세션이라는 이 향수. 완전히 그 남자와 여자들의 그 누드로서 그 모델들이 나와서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비도를 강조하는 그 소위 얘기해서 원추자에 형성되는 원추적인 성적인 본능 에너지를 강조하는 그걸 리비도라고 그러거든요. 이 리비도를 강조하는 이런 광고 사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죽하면 4년간 기억률 1위 광고가 이 옵세션이라는 거죠. 이것도 다 리비도를 강조한 광고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두에 잠깐 설명했듯이만 이 호르나이라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프로이드 학파가 성격 형성에 있어서 무의식과 관련돼서 생물학적인 본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반대가 이런 어떤 호르나이라는 대표적인 학자가 이거 그럴 리가 없다. 그건 아니다. 어떤 사회적인 형성, 그 사회적 환경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 얘기한 것이죠. 이렇지만 단 이 사람도 뭐라 그랬냐면 프로이트의 그 어린 시절의 사건들이 정서적 문제의 발판이라는 생각엔 동의한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성격의 형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지만 그 이외에 그 사회적 환경의 역할도 상당히 강조한 것이 호르나이의 그 신정신 분석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프로이드의 학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오히려 사회적 환경의 그 성격 형성은 상당히 역할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호르나이의 그 신정신 분석 이론은 소비자들의 그 상표 선호도 성향을 연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호르나이의 그 신정신 분석 이론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 그 캐테고리로 나눠져요. 범주로 수능형, 공격형, 고립형. 그래서 수능형은 이제 타인을 향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물론 이용하는 상품들이 뭐다? 구취 제거제, 어떤 비누, 아스피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을 상대를 하니까 타인을 향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 냄새 나고 더러운 거 이런 걸 갖다 좀 씻어내는 없애는 이런 상품들이 되게 잘 팔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격형은 뭐야? 권력욕이 강하다. 당연하겠죠. 공격형이니까 타인에게 대항하는 거죠. 강한 어떤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 올드 스파이스라고 하는 그 남성용 애프터쉐이브 로션 있죠. 그 알코올이 상당히 강해서 팍 하는 그 남성의 어떤 강이나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들이 상당히 잘 팔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고립형은 이제 자립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타인과 좀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맥주보다는 차를 좀 많이 마신다. 이런 그 연구 결과가 바로 이제 호르나이가 얘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연구들이 소위 얘기해서 상품들을 어떤 것들을 이용하는지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성격의 어떤 그 특성 이론과 과정 이론을 살펴봤어요. 근데 과정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 정신 분석 이론, 프로이드부터 시작돼서 유응이라든가 호르나이까지 온까지 이런 정신 분석 이론이 그 성격의 형성에 있어서 상당히 역할이 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상당히 영향이 크다. 성격 형성에 있어서 행동의 원인인 그 중에 이제 무의식적 동기는 성욕과 공격성으로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신정신 이론을 보면 호르나이는 그걸 갖다 부정을 한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한다. 단 사회적 환경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한 것은 신정신분석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정 이론을 이렇게 맞추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만 성격이 있는 게 아니죠. 모두 있다.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라 서비스도 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브랜드 개성이죠. 브랜드 개성. 그럼 브랜드도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게 되고 이걸 조사를 또 해보니까 재밌는 게 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본인들의 개성에 성격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경향이 되게 높다라는 사실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250명을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웬걸 자기 성격하고 비슷한 걸 선택을 한다. 그래서 일명 제가 첫 시간에 아마 소비자 등론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람이 쇼핑을 하는 그 자체가 뭐야? 정체성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쇼핑하는 그 자체에 그 물건을 사려는 어떤 그 본질적인 그 목적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밖으로 나타내는 행위다.
그것도 하나의 쇼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또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이런 브랜드 개성에 맞는, 그래서 브랜드를 마치 뭐냐, 브랜드도 개성이 있다, 성격이 있다, 브랜드를 마치 살아있는 대상이 있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죠. 브랜드를 살아있는 대상이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특성을 갖다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를 할 때 모델이 있게 되고, 그 모델이 호감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모델들을 많이 선택하는 그것이 자기가 같이 그 유명 인물과의 어떤 연관성을 화려하는 이런 광고들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게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미지를 갖다 동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에도 인간처럼 그 브랜드에도 인간적인 특성을 갖다가 부여한 것이다. 이게 브랜드 개성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브랜드 개성을 이미지화해서 자기들 같이 그 사용자 이미지를 동일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그 마케터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브랜드, 제품을 서비스를 나타낼 수 있는, 외관으로 표시할 수 있는 이 브랜드 로고, 심볼 이런 것을 갖다가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기억을 시키기 위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명 포지션이라고 되게 됐죠. 그래서 STP 전략에 세그멘테이션, 세부 시장을 하고 타겟을 정하고 그다음에 포지션이잖아요. 이 포지션, 소위 얘기해서 그 이미지를, 브랜드의 개성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기억시키게 하는 이런 포지셔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브랜드들을 보게 되면 그 브랜드가 이 마케터들이 노력을 하죠. 상당히 친숙한 느낌을 주거나 아니면 똑똑한 느낌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차갑거나 날카로운 느낌을 준다. 이런 식으로 주게 되는 거죠. 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항상 이런 데 보면 나타나는 거지만, 코카콜라는 약간 친근감, 침착감, 어떤 현실감 이런 것들을 주지만 펩시콜라는 뭐예요? 어떤 젊음, 열정 이런 걸 좀 주는 이런 이미지 자체가 좀 더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자체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래서 브랜드 개성을 갖다가 소비자의 기억에 제대로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포지셔닝 전략은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닥터페퍼라는 그 음료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반항, 저항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소비자 기억 속에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브랜드 개성이 되게 중요한 이유들은 뭐냐면, 이 소위 기업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외관을 하게 되는 이 브랜드는 그 뭐죠? 고객들이 쉽게 인지도 하지만 그 의미까지 전달하죠. 여러분들 SK란 그 브랜드 로고들을 보게 되면 뭐가 여러분들 연상이 되죠. 어떤 뭐 저만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통신 혹은 뭐 저는 이제 차를 타고 다니까 유난히 어떤 기름 이런 개념에서 좀 접근이 된다는 거죠. 삼성의 그 브랜드라든가 로고를 보게 되면 전자제품, 반도체 이런 의미까지 다 전달이 되는 거죠. 또 이러한 것들은 뭐까지 또 해줘요. 최소한도 SK나 삼성 이름도 되면 어느 정도 이상급의 서비스는 될 거고, 또한 제품의 퀄리티도 보장은 되겠다라는 시기까지 그런 것까지 다 나타내준다는 거죠. 그런 것도 결정을 해주는 것이 브랜드 개성이라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제품들하고 다른 서비스하고 차별화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어느 품질 정도는 유지를 해주는구나. 이런 것들은 다 내가 기존에 경험한 것도 있고, 아니면 그 마케터들이, 그 기업의 마케터들이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유지되는 어떤 수준, 품질의 수준, 어떤 경험에 대한 혜택들, 어떤 그런 상징적인 혜택들을 갖다 약속, 어떤 제안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브랜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대박이 났던 광고 사례 중에 하나가 이게 뭐예요? 청정원의 건강한 프로포즈 사례도 있죠. 이 그 대상은 이제 법인 기업이에요. 기업의 이름이 대상인데 이 브랜드 청정원을 갖다가 그렇게 했죠. 정원아 나랑 결혼해 주겠니? 소위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그 넘버 1, 2, 3를 하려면 서러워할 누구죠? 이 두 남성 배우들에게 그런 것들 갖다가 나타내게 해줬지. 건강한 프로포즈. 그래서 청정원을 갖다가 청정원이라는 브랜드를 갖다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로서 그 브랜드를 개성화시켰죠. 성격이 입혔죠. 겉모습이나 속모습까지도 건강하고 깨끗한 여자라는 이런 이미지를 청정원이라는 브랜드에 심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게 만들었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우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장동석인가요? 그 유명한 두 배우가 이런 프로포즈를 취하는 광고를 취한 것도 상당히 대박을 냈던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청정원한테 청정원이라는 브랜드의 성격을
개성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미지화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광고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보장하는 브랜드다. 음? 보시면 되는데, 이런 브랜드 개성에 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 브랜드 개성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건 뭐가 있을까? 일단 대표적인 게 제품의 속성이겠죠. 제품의 속성. 그 다음에 패키지, 디자인. 이건 제품의 속성 같은 경우는 어떤 내부적인 특징이 되겠죠. 패키지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특성이 되겠죠. 또 가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어떤 색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난다. 일단 속성을 하게 되면 내부적인 브랜드 그 품질. 미에로 파이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떤 맥주는 또 어떨까요? 맥주는 그 맥주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품질의 제품의 품질의 속성이 제품의 그 속성 자체가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결정을 해준다. 응? 그 다음에 이런 미에로 파이버 같은 건 뭐예요? 벌써 미에로 파이버는 그 제품이 섬유 음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씬함, 건강함 이런 걸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패키지 디자인, 외부적인 특징이 또 어떤 흥미, 재미난 이런 걸 나타내죠. 특히 코카콜라가 그 병 모습이 상당히 이 디자인 값이 대단하다 그러죠. 디자인이 여성을 나타내는 묘하게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손에 짚기 아주 좋은 그런 그 이미지를 해주는 그 외관적인 이런 디자인들이 그 또한 브랜드 개성에 그래서 그 코카콜라 하면 뭔가 재미있는 흥미로운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은 이런 개성을 심어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티파니와 같은 어떤 가격을 가지고 가격 자체가 어떤 세련되고 부유한 상류층에 나타내는 좀 희귀함 많지 않은 그래서 고상함 이런 걸 갖다가 브랜드 개성을 갖다가 입혀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한 색상들도 그런 것도 되게 많죠. 코카콜라가 왜 빨간색이고 스타벅스가 왜 초록색인 이유인가? 초록색 하게 되면 우리는 그린을 연상을 하게 되는 거고 또한 스타벅스는 뭐죠? 공정무역을 통해서 커피, 자연보호 이러한 이미지를 스타벅스 심어놓기 위해서 그렇죠. 한번 스타벅스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 쪽의 커피 농장에 상당히 헐값에 노동력을 차치하고 있다는 못된 이미지가 형성될 뻔을 갖다 그걸 극복하고자 녹색이라는 걸 해도 자연보호의 운동에 많이 앞장서는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브랜드에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초록색인 이유가 있는 거죠. 코카콜라는 빨간색으로서 어떤 열정, 흥미, 액티브 활동 이런 걸 나타낸다. 그래서 그 브랜드는 색깔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하나 더 붙인다라면 삼성 같은 경우에 파란색인 거죠. 파란색으로 하는 이유는 파란색은 안정, 신뢰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니까 안정적이고 신뢰적인 이런 걸 나타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봤던 건 뭐예요? 제품의 요인들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 제품의 속성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어떤 색깔이라든가 됐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기업 문화예요. 기업 문화는 어떻다? 기업 문화는 어떤 경영 철학이라든가 경영 이념이라든가 이러한 것인 건데 요건 이제 주관적인 하나의 특징인 것이죠. 이거 브랜드 개성에 영향을 상당히 미칩니다. 그래서 종사원들이 첫째 이런 종사원들이 어떤 자긍심이나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기업 문화가 브랜드 개성에 자달하게 돼 있다라면 그래서 그 종업원들의 자긍심이라든가 동기부여가 된다라면 이 브랜드 자산 구축에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기업 문화가. 그래서 이 브랜드 가지고 있는 기업의 어떤 기능적인 혜택, 상징적인 혜택들, 어떤 경험적인 혜택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뭐다? 어떤 경영 철학이나 경영 이념이 들어가 있는 이 브랜드 그런 것이 영향을 받은 브랜드는 모방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게 되죠. 그러한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업원들한테 또다시 자긍심, 자부심을 주게 되고 또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동기부여까지도 일으켜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브랜드 자산은 점점 더 훌륭히 탄탄해지는 이런 이런 효과를 구축하는 걸 누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서 이제 브랜드 가지고 있는 심벌입니다. 심벌. 심벌. 그래서 브랜드의 심벌은 뭐예요? 외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의 수단이죠. 브랜드가 어떤 개성이라든가 어떤 기업 문화라든가 이런 걸로 반영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브랜드 그 심벌 자체는 그래서 브랜드의 어떤 호감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브랜드도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색깔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브랜드 이미지를 해주는 그걸 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뭐자 브랜드 심벌이죠. 결국은 시각적인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게 강력하고 아주 시각적인 은유가 잘 창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스타벅스가 노란색이고 아니 초록색이고 코카콜라가 빨간색이고
이런 것이죠. 이러한 것이 가장 효과적일 때가 언제다? 시각적인 은유가 잘 창출이 되어야 된다. 이게 브랜드 심벌이 그런 것이 잘 창출될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브랜드 개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특히나 이 맥도날드의 둥근 두 개의 아치는 어떤 평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전쟁 지역에서도 이 둥근 아치가 나타내서 그 둥근 아치가 평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광고도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다? 맥도날드의 두 개의 그 아치가 평화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것도 이미지를 심어놨었던 적도 있었죠. 자, 그래서 기업 후원이죠. 이 후원은 그 후원을 후원을 하게 되면 고객들이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임에, 어떤 스포츠에, 그렇죠? 어떤 이벤트에 후원하게 되면 그 게임이 됐던 어떤 이벤트가 됐던 그런 이벤트 성격에 따른 연상되는 이미지가 브랜드와 같이 동일시되고 그 브랜드와 더불어서 이 형성된 이미지와 고객 간의 이미지가 동일시가 되면서 관계가 상당히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브랜드 개성이 어떤 형성되는 과정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브랜드 개성의 어떤 확장, 좀 더 확장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기업 후원하는 건 처음부터 브랜드가 제대로 형성되지 그 개성이 형성되지도 않았던 기업이 브랜드 그 개성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기업 자체가 막 후원하고 이러는 건 잘못했으면 안 좋다. 오히려 어느 정도 그 개성을 갖다가 형성되고 있다라면 그걸 좀 더 확장을 시키거나 확정을 시키는 데 효과적인 게 기업 후원이다. 하여튼 결론은 기업 후원도 브랜드 개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광고나 이벤트죠. 광고나 이벤트는 뭐예요? 브랜드 개성을 형성하는 소비자의 브랜드와 소비자와 브랜드와 뭐에 접촉점이죠. 서로 만나게 해주는 것이 뭐다? 광고와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광고와 이벤트에 광고를 본 소비자들, 이벤트에 참석하는 소비자들이 바로 그 브랜드를 만나게 되는 그런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개성이 상당히 형성하는데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촉진 수단 같은 경우도 그것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이벤트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연상 이미지 그 이벤트와 맞고 있거나 그리고 거기에 그것이 이벤트하고 잘 이미지를 잘 만들어낸다라면 글로벌화하는 어떤 세계화시키는데 상당히 영향이 클 거다 보시면 되죠. 그 다음부터 이 브랜드 개성이 이제 마지막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적 요인이다. 인적 요인. 자, 이런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한번 연설을 하게 되면 제품의 뉴스거리로서 어떤 월트 디즈니, 상상력, 꿈, 희망 벌써 주는 이미지들이 있게 됐죠. 어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어떤 창조, 발견 이런 이미지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고 경영자들도 브랜드 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최고 경영자 말고 거기 종업원들도 마찬가지죠. 종업원들의 이미지, 특히 종업원들의 이미지가 브랜드 개성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건 전 개인적으로 뭐다? 항공사들이죠. 항공사들의 스튜어디스들이 입는 어떤 유니폼이라든가 행동들, 어떤 친절, 서비스, 온화함, 보살핌, 배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참 재밌는 멘트가 있어요. 그 비행기 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써 있는 게 흡연에 대해서 안내한 거거든요. 여긴 급연이란 말을 안 쓰고 담배 못 피는 얘기를 안 해요. 흡연은 비행기 날개에 의해 스카이 라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영화도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영화도 상영되고 있으니까 흡연하실 분들은 비행기 날개에서 와서 그럼 흡연하시면서 영화도 한 편 보시라고 돼 있네요. 이런 멘트가 적혀져 있으니 참 재미나죠. 단순히 그냥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유머가 있는 멘트가 적혀 있으니까 좀 더 재미있고 즐거운 항공 일정이 되겠죠. 항공 여행이 되겠죠. 이런 이미지들이 바로 브랜드 개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미국에 있는 항공사가 대략 한 9개 정도 항공사가 있는데 10여 년 동안 그동안 항공사들은 많은 적자를 계속 내고 있지만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다른 전략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적자를 보지 않고 매년 흑자를 내는 항공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17년, 18년 동안 계속 흑자만 내고 있는 항공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으로서 이제 그 인적 요인으로서 방금 이제 최고 경영자 이런 종업원, 그다음에 이제 광고 모델이죠. 광고 모델도 마찬가지로 이 모델이 주는 이미지, 아까 말씀드렸죠. 브랜드는 하나의 사람처럼 어떤 인격체처럼 대우하고 되든가 그 모델과 연상되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태도에 형성할 때 봤었지 않았습니까? 태도 형성할 때 제품이라든가 모델과 그다음에 사용자, 소비자 삼각관계 형성돼 가지고 모델과 제품하고 서로 이미지가 동일해지고 나랑 제품이나 모델이 서로 이미지가 동일시될 때 그 효과가 상당히 크게 태도가 형성이 된다 그랬죠. 호감적인 태도가 형성이 된다고 우리가 태도 형성 시간에 배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특히 나이키가 사용했던 Just Eat 도전하는 모습, 마이클 조던을 갖다가 이미지를 세워놨다라는 거죠. 이런 도전하는 모습을 갖다 나타내는 것이 광고 모델을 갖다 이용해서 브랜드 개성. 그래서 나이키는 항상 열정, 어떤 액티브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그 개성을 갖다가 그런 이미지로서 개성을 갖다가 이제 심어놨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브랜드 개성을 갖다 유형을 갖다가 어떤 척도로서 그 개발하는 학자가 있어요. 아커라고요. 데이비드 아커라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아커가 브랜드 개성을 갖다가 그 척도로 개발을 했어요. 마치 저는 우리가 빅5 특질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인간을 갖다가 설명하는 형용사. 형용사를 분석을 해가지고 16개의 범주를 나누게 되고 그 중에 빅5 모델은 5개의 큰 캐테고리 범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브랜드도 이 아커라는 그 학자가 브랜드에도 똑같이 이렇게 5가지 차원에서 브랜드를 갖다가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퍼스널리티 스케일, 그러니까 성실, 흥미, 능력, 세련, 강인함 이런 식으로 5개의 척도를 만들어냈다. 아커가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개성의 척도, 그래서 빅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표현하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브랜드를 그 개성의 척도를 갖다 데이비드 아커는 도대 BPS 브랜드 퍼스널리티 스케일 보시게 되면 첫째가 이제 성실함이죠. 성실함으로서는 예를 들면 홀마크라는 카드가 있어요. 어떤 진실성을 나타내준다.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것도 또 흥미로움. 브랜드 가지고 있는 흥미로움이라든가 요거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베네통이라든가 MTV 이것이 이제 바로 흥미로움을 상당히 그러한 이미지를 갖다가 브랜드에 심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 예를 든다면 유능함, 유능함 이제 세 번째 이제 개성으로서 유능함을 갖다가 뽑아놨는데 유능함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인 거죠. 탁월하다. 어떤 성공적이다, 믿을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련됨, 이런 세련됨을 살리는 브랜드는 뭐냐면 메르데 벤츠라든가 어떤 지게스라든가 이렇게 상류 계층이라든가 어떤 매력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브랜드에 심어놓고 있구나 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강인함이죠. 역시 나이키라든가 리바이스, 활동적이다, 남성다움,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브랜드에 심어놨다. 그래서 이 아커는 이렇게 5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5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관광산업에 호텔이라든가 F&B라든가 관광 쪽에도 이 방금 얘기한 아커의 5가지의 그 개성 척도를 수정 보완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호텔을 하게 되면 어떤 정감, 열정, 세련, 성실함. F&B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F&B도 보게 되면 양식 레스토랑하고 한식 레스토랑하고 조금은 달라요. 어떤 세련, 그렇죠, 유능, 강인함. 근데 한식은 거기에 흥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또 일반 딴 양식은 세련, 어떤 활기참, 강인함, 성실함, 유능함. 그렇지만 한식은 진실성, 흥미 요게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약간 양식과 한식의 그 척도가 살짝은 그런 구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눈여겨 좀 보실 만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은 마찬가지로 해양 관광지는 매력, 강인성, 전문성, 신뢰성, 독특성. 그다음에 이제 컨벤션, 어떤 국제 회의, 마이스 이런 데 사용되는 풍요로움, 세련됨, 화려함, 진솔함. 다음 이제 관광 도시죠. 관광 도시는 혁신, 평온, 세련, 신뢰, 역동성. 요런 브랜드의 개성을 갖다가 만들어냈다, 찾아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는 거는 학자들이 많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빅5처럼. 그래가지고 대상을 뽑아놓고 그 대상자를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질문을 다 해가면서 그걸 보면서 무엇이 연상이 되는지 설명하는 그 형용사들을 뽑아놓고 그 형용사들을
서술한 형용사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관광산업까지 발전됐다. 그래서 그 관광산업까지 이 아커의 브랜드 개성 척도를 수정보완해서 만들어내고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성격과 마케팅 전략이에요.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성격의 이론을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한번 우리가 기존의 사례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요 성격과 마케팅 전략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